이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주변 사람들은 사르트르를 향하여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1차 세계대전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철학이 원숙한 상태에 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을 다시 겪습니다. 참혹한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눈앞에 목도한 것이죠. 전부 연합국 49개국, 동맹국 8개국, 병사들이 동원된 것이 약 1억 1천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 중에 2,700만 명이 죽었고요. 민간인도 2,5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직접 체험한 것이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키에르케고르를 잘 이해하고 있던 사르트르는 키에르케고르에서 한 발 더 앞으로 나가서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입니다. 철학이란 고민하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철학은 의심하는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이 강연 내용이 진짜 그런가 하고 깊이 의심해 보시고 돌아가셔서 진짜 그런가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의심하고 철저하게 비판해야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 목도한 겁니다.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그 무엇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사르트르와 실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르트르의 그 소설을 읽으신 분이 지금 몇몇 계셨는데, 사르트르는 철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작가로서도 더 유명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참여 지식인으로서도 유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르트르를 국내에서 접한 많은 분들은 아마 그의 그 작품, 소설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실제로 사르트르의 실존 철학을 보여주는 존재와 무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 그 철학 저술 자체는 국내에 번역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와 무를 읽고 싶어도 국내에서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존 철학의 정수를 보려면 그 존재와 무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의 실존 철학을 아마 어떤 것일 것이다 하고 이제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그 사르트르 저서 중에 변칙법적 이성 비판이라고 후기 저서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최근에 1권, 2권 이렇게 이제 번역돼서 나온 게 있고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존재와 무 그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죠. 그 존재와 무가 굉장히 두꺼운 700페이지 이상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라 그게 실제로 무게가 1kg가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행간에는 그 책으로 뭐 1kg 무게를 쟀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되게 두꺼워가지고 또 그냥 두껍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 어렵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읽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감히 누가 손을 못 대는 거죠. 국내에 실존 철학을 전공한 학자가 거의 없어요. 신우현 선생님이라고 되게 이제 예전 분, 그 오래된 그 선생님 계신데 지금 이제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고 거의 실존 철학을 논문으로 이렇게 연구한 학자가 지금 국내에 거의 없어요. 그럴 정도고 그렇지만 문학계에서는 사르트르의 작품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는 철학자로서라기보다는
문학자로서 더 많이 이렇게 알려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럴까? 사르트르의 철학을 왜 그 자체로 이렇게 드러낸 어떤 그 연구, 이런 접근 방법이 왜 없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르트르 철학은 독일 철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3H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헤겔 정신현상학, 그리고 후설 현상학, 하이데거 존재론, 헤겔, 후설, 하이데거 3H, 이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르트르의 그 실존 철학이라고 얘기되는 그 철학의 정수가 그 세 3H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상대적으로 변형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제 제가 그 나눠드린 그 문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베르그손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 연결시켜서 봐요. 베르그손한테 중요한 건 모든 존재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존재는 다 연속이고 충만합니다. 다 연결돼 있어. 그리고 의식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의식이에요. 생명체. 인간만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동물도 의식이 있어요. 식물도 의식이 있어, 심지어. 식물은 잠든 의식이야. 동물은 깨어있는 의식. 동물도 아메바부터 인간까지, 아메바 수준에서 인간까지 쭉 수준에 따라서 의식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 그때 얘기했죠. 의식의 수준이 다르다고. 아메바 같은 경우는 자극이 들어오면,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해요. 즉각적인 반응. 응? 근데 척추동물로 점점 진화할수록 여기 이제 뇌라는 게 이제 있으면서, 뇌가 없는 동물도 있잖아요. 그 뇌 없는 동물부터 시작해서 뇌가 있는 동물까지 쭉 진화를 하면 자극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 반응이 예측 불가능성을 갖는다고요. 인간이면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동물들이 본능에 충실하다는 얘기는 자극의 반응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예측 가능하고. 근데 인간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자극이 들어갔을 때 요 반응이 마치 당구공의 반응처럼 딱 치면 받은 만큼만 딱 반응을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걸 낳으려면 요 뇌 사이에, 뇌가 있는 장소에 뭐가 끼어들어야 돼. 요 간격이 있어요, 간격. 뇌가 자극을 물질적으로 신경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잖아요. 신경 물질을 통해서 뭘 받아. 그것도 신경 물질을 통해서 뭘 전달해. 반응을 내보내. 전부 이게 물질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다 물질의 차원인데, 뭔가 새로운 예측 불가능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여기 뭔가 새로운 게 끼어들어야 돼. 간격에 끼어들어. 뭐가 끼어드냐? 기억이 끼어들어요. 이 끼어드는 작용이 의식의 작용이죠. 기억이. 자, 그러면 이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실존주의 그러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모토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실존이라는 말, 여기 에그지스탕스, 본질, 에상스, 이게 앞선다 그랬는데, 이 실존이라는 말이 중세에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에그지스텐시아하고, 이게 존재고, 이게 본질이고, 보통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실존으로 이제 된 건데, 존재하고 본질, 뭐 이걸 현존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현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건 이제 이 본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영원 불변한 거죠. 본질은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이 뭐냐? 책상이란 뭐냐? 책상의 본질을 물어요. 그러면은 이건 나무로 되어 있는 책상이고 이거는 뭐 쇠랑 뭐 Jean-Paul Sartre made thinking and philosophy glamorous. He was born in Paris in 1905. His father, a navy captain, died when he was a baby, and he grew up extremely close to his mother until she remarried, much to his regret, when he was 12. Sartre spent most of his life in Paris, where he often went to cafes on the left bank. He had a strabismus, a wandering eye, and wore distinctive heavy glasses. He was very short, 5 feet 3 inches, and frequently described himself as ugly. By the 1960s, Sartre was a household name in both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nd so was his chosen philosophy, existentialism. Sartre is famous principally for his book, Being and Nothingness, which enhanced his reputation not so much because people could understand his ideas, but because they couldn't quite. Existentialism was built around a number of key insights. 1. Things are weirder than we think. Sartre is acutely attentive to moments when the world reveals itself as far stranger and more uncanny than we normally admit, moments when the logic we ascribe to it day to day becomes unavailable, showing things to be highly contingent and even absurd and frightening. Sartre's first novel, Nausea, published in 1938, is full of evocations of such moments. At one point, the hero, Roquentin, a 30-year-old writer living in a fictional French seaside town, is on a tram. He puts his hand on the seat, but then pulls it back rapidly. Instead of being the most basic and obvious piece of design, scarcely worth a moment's notice, the seat promptly strikes him as deeply strange. The word seat comes loose from its moorings. The object it refers to shines forth in all its primordial oddity, as if he's never seen one before. Roquentin has to force himself to remember that this thing beside him is something for people to sit on. For a terrifying moment, Roquentin has peered into what Sartre calls the absurdity of the world. Such a moment goes to the heart of Sartre's philosophy. To be Sartrean is to be aware of existence as it is when it's been stripped of any of the prejudices and stabilizing assumptions lent to us by our day-to-day routines. We can try out a Sartrean perspective on many aspects of our own lives. Think of what you know as the evening meal with your partner. Under such a description, it all seems fairly logical, but a Sartrean would strip away the surface normality to show the radical strangeness lurking beneath. Dinner really means that when your part of the planet has spun away from the energy of a distant hydrogen and helium explosion, you slide your knees under strips of a chopped-up tree and put sections of dead animals and plants in your mouth and chew, while next to you another mammal whose genitals you sometimes touch is doing the same. 2. We are free. Such weird moments are certainly disorienting and rather scary, but Sartre wants to draw our attention to them for one central reason, because of their liberating dimensions. Life is a lot odder than we think, but it's also, as a consequence, far richer in possibilities. Things don't have to be quite the way they are. In the course of fully realizing our freedom, we will come up against what Sartre calls the angoisse, or anguish of existence. Everything is terrifyingly possible because nothing has any preordained, God-given purpose. Humans are just making it up as they go along and are free to cast aside their shackles at any moment. 3. We shouldn't live in bad faith. Sartre gave a term to the phenomenon of living without taking freedom properly on board. He called it bad faith. We are in bad faith whenever we tell ourselves that things have to be a certain way and shut our eyes to other options. It's bad faith to insist that we have to do a particular kind of work or live with a specific person or make our home in a given place. The most famous description of bad faith comes in Being and Nothingness, when Sartre notices a waiter who strikes him as overly devoted to his role, as if he were first and foremost a waiter rather than a free human being. His movement is quick and forward, a little too precise, a little too rapid. He comes towards the patrons with a step that's a little too quick. He bends forward a little too eagerly. His voice, his eyes express an interest a little too solicitous for the order of the customer.
The man, he was probably modelled on someone in Saint-Germain's Café de Flore, has convinced himself that he is essentially, necessarily a waiter, rather than a free creature who could be a jazz pianist or a fisherman on a North Sea trawler. 4.